보라 임파서블 007 온사랑이 매. 와라, 난 실은 술 한 잔이면 화해할 수 있다. 이런 바보 같은. 옐레나 녀석 당한 모양이군. 후후후. 녀석은 사천왕 중 최약체지. 술 한 잔의 화해라고. 녀석은 스파이의 수. 공이. 와. 내가 걸어둔 페로몬 세례가 문제라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사실 그거 한 대만 때려도 풀 수 있다. 아! 마시! 내겐 생이별한 엄마가 있는 듯한 기분도 들지만 그런 건 이제 상관없어. 자, 덤벼라 나타샤. 룰루원 간다! 자, 아주 오랜만에 마블 영화입니다. 백신도 나오고 드디어 코로나로 인한 소동도 좀 잠잠해져서 개봉 영화 리뷰 전문인 이 채널도 좀 다시 가동해보나 했더니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가장 높은 4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뭐 언젠가 이 고비가 끝날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날까지 여러분의 매일이 평안하시길 바라며 서론 시작해보자면 블랙 위도우가 단순한 스파이 영화였다면 좀 더 점수를 줬을 겁니다. 절대 스파이 영화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스파이 영화라는 게 아무래도 액션과 비주얼 비중이 높은 장르잖아요. 그 점에 있어서는 블랙 위도우도 꽤 괜찮은 작품입니다. 그럼에도 낮은 평점을 준 건 레퍼런스를 참고하다 못해 연출을 거의 가져다 썼다는 점과 슈퍼히어로 장르의 영화고 그 블랙 위도우의 솔로 무비로서는 좋은 작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슈퍼히어로라는 건 결국 탄생신화고 신화에서 중요한 건 이야기거든요. 헤라클레스는 열두거, 아서왕은 바위의 검, 테세우스는 미노타우루스와의 일화 등 신화의 힘은 등장인물의 스펙이 아니라 걸출한 우여곡절, 드라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의미로 블랙 위도우랑 호크아이는 슈퍼하지 않으니까 딱히 그림이 나오기 어렵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초능력과 인기, 이야기의 화제성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건 이미 옆 동네 불살주의자도 증명했고 제2의 톰 크루즈가 아닌 캡틴 마블 역시 증명한 부분이죠. 솔직히 스칼렛 요한슨이 제작자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는 이상 마블이 푸대접을 했다 이런 이야기는 무의미할 것 같고 단지 시리즈에서 11년간 활동해온 캐릭터의 은퇴식으로는 좀 방향성이 아쉽지 않나는 이야기가 오늘의 주제일 것 같습니다. 블랙 위도우의 어떤 점들이 아쉬웠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톱파보도록 하죠. 빰빰빠밤 빰빰빰빰 이런 조약한 흉내로도 그거 하고 떠오를 만한 앨런 실베스트리의 더 어벤져스입니다. 그가 음악 감독으로 참여한 어벤져스 1편과 인피니티 워, 엔드게임은 좋은 음악들로 가득 차 있죠. 그런데 다른 영화들은 어떠세요? 물론 볼 때야 와 훌륭하다 좋다 싶은데 영화가 끝나고도 기억에 남는 오리지널 스코어는 흔하지 않습니다. 토르의 레드 제플린이나 아이언맨의 AC/DC처럼 기성국이 그 캐릭터를 대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MCU의 오리지널 스코어가 이미 검증된 음악을 적당히 따와서 만드는 성향 덕에 실패는 하지 않지만 그만큼 기억에 남을 일도 적기 때문입니다. 이번 블랙 위도우도 시작부터 이런 음악 편성이 두드러집니다. 비행장 추격신에서 한스 짐머 생각이 난 게 저만은 아닐 겁니다. 워낙 스타일이 확고한 작곡가다 보니 들으면서 한스 짐머가 참여했었나? 갸우뚱할 정도였는데 실제로 참여한 건 론 발프, 어쌔신 크리드 3의 메인 테마로 유명한 작곡가입니다. 원래 스타일은 한스 짐머와는 크게 다르거든요. 단지 한스 짐머와 협업을 많이 한 사이라 이런 곡을 내도 논란이 될 여지가 적으니 적은 비용으로 기분을 낼 수 있는 효율 좋은 방법이죠. 나타샤와 옐레나가 주사를 맞고 기절한 뒤 짧은 몽타주로 스킵되는 유년 시절의 오프닝 크레딧은 Smells Like Teen Spirit의 커버곡으로 채워졌습니다. 여기까진 늘 그랬듯 마블이 마블했다 정도의 수준인데 문제는 영화의 핵심적인 피스 파이트나 체이싱 장면들마저 다른 스파이 영화들의 향기가 과할 정도로 난다는 겁니다. 먼저 다른 영화를 잠시 살펴보죠.
그리고 이 장면 기억하시죠? 로스 부대와 나타샤의 통화 중 툭스 부대가 습격하지만 둘은 서로 다른 공간에 있었다는 교차 편집 장면. 굳이 차이점이라면 나타샤와 로스는 통화를 했다는 점인데 로그네이션의 숨소리 역시 스피커폰을 활용한 기믹이었습니다. 블랙 위도우는 다양한 영화로부터 얻은 영감으로 가득합니다. 에스컬레이터를 슬라이딩해 내려가고 불안정한 착지를 하는 007 스카이폴이나 SMG를 사용하는 검은 오토바이와 카체이싱을 하는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 총, 칼, 헝겊으로 이어가는 피스트파이트는 본 얼티메이텀, 언급하기도 민망하지만 수많은 첩보 영화에서 이미 선보여온 투 휴먼, 원 낙하산까지 꼭 액션 장면만 따온 것은 아닙니다. 변장을 통해 판을 뒤집는 건 역시 이미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에서 선보인 바 있죠. 케이트 쇼틀랜드 감독과 에릭 피어슨 각본가. 보아하니 이 두 분은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의 오랜 팬인가 봅니다. 브리라슨과 일하지 않은 게 참 다행이네요. Tom Cruise over here? No, I'll be the first me, not the next Tom Cruise. Thank you very much. Cruise, thank you very. 결국 블랙 위도우의 많은 장면들은 배우와 구도, 이어붙이는 방식만 조금 바뀌었을 뿐 스파이 영화 덕후력 테스트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영화에서 보고 당장 기억나는 것만 적고 있으니 VOD가 풀리고 찾아보면 영감을 받은 더 많은 장면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게 법적은 물론이고 도의적으로도 문제가 된다고 말하긴 참 애매합니다. 여러 영화들에서 조금씩 오마주를 끌어왔기 때문에 한 작품을 표절했다고 말할 순 없기 때문이죠. 영화에서 가장 핵심인 서사 구조는 앞서 언급한 영화들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안시성처럼 구도까지 빼다 박은 수준은 아니어도 동선이나 미술 연출 기법 역시 영화의 분위기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블랙 위도우의 연출 방식은 결코 권장할 만한 형태의 것은 아닙니다. 여성 히어로 영화의 성공 사례가 적어서 블랙 위도우의 제작이 늦어졌다는 루머까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롬발프의 Smells Like Hans Zimmer부터 시작해서 온갖 영화에서 따온 액션 장면까지 실패하지 않기 위해 흥행 공식을 너무 덕지덕지 발라놓아서 오히려 블랙 위도우만의 개성이나 매력이라고 할 만한 것은 찾아보기 힘든 결과물이 탄생했습니다. TV를 이용해 새로운 예술품을 만들어냈던 다다익선처럼 기성품을 활용해서도 얼마든지 새로운 것을 창작할 수 있습니다. 장면으론 본 것 투성이지만 전체로 놓고 보면 흥미로운 시각을 전했던 영화 매트릭스가 좋은 예죠. 매트릭스는 기존 것들을 끌어모아 감독의 메시지에 흥미를 더하는 재료로 사용했다면 블랙 위도우는 흥행만을 위해 결과에 사용한 점이 두 작품의 인상이 다른 결정적 요인이라고 봅니다. 태스크마스터가 빌런으로 나온다고 해서 온 영화를 이렇게 어디서 본 듯한 그림만 채용할 필요는 없었을 텐데요. 물론 이런 이야기도 해볼 수 있겠죠. 앞서 언급한 모든 영화는 남자들이 주연을 맡은 액션 영화인데 여성이 소화해낸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글쎄요. 굳이 라라 크로프트나 베아트릭스 키더 같은 조상님까지 언급하지 않더라도 같은 스파이 장르면서 오리지널리티까지 갖춘 훌륭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데이비드 리치 감독의 아토믹 블론드죠. 특히나 이 영화의 유명한 롱테이크 씬은 훈련받은 요원의 지치고 거친 진흙탕 싸움을 담아내며 본 시리즈와는 또 다른 영역의 사실적인 액션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아토믹 블론드와 블랙 위도우의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제작비만 6배 가까이 차이 나니 장비나 환경의 문제는 아닐 테고 결국은 도전 정신의 차이겠죠. 다른 영화에서 영향을 받은 소스들을 제하면 영화의 액션은 배경만 바뀔 뿐 기존 영화의 재활용에 불과합니다. 특히나 태스크마스터가 참 아쉬웠는데 많은 영웅들을 다운로드해서 따라할 수 있다는 건 최술계 캐릭 상대로 압도적인 이미지를 주기에 이보다 편한 기믹이 아닐 수 없거든요. 내가 하는 모든 동작을 다 소화할 수 있고 플러스 알파까지 가능하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선역 중 초능력이 있는 캐릭이 전혀 없음에도 태스크마스터는 첫 등장 외에는 이들을 압도하지 못합니다. 한 번씩 짬 테스트하듯 영웅별 시그니처 장면을 재현할 뿐이죠. 심지어 후반부는 역대급으로 시시한 악당으로 전락하고 마는데 이미 전투불능이 된 걸 살리기 위해 풀어주고 적당한 곳까지 끌고 다니다가 해독제까지 맞는 굴욕을 겪습니다. 본인은 죽일 각오로 덤비는데 살려주겠다고 피해 다니는 나타샤 상대로요. 티베깅 수준의 농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태스크마스터는 시시해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일단 벌써부터 커뮤니티 평점에 이 영화에 여성 소사가 들어갔다는 것에 의문을 표하는 분들이 많으니 이전부터 확실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사의 제목부터 타임주업 운동과 여성이 여성을 돕는다를 언급하고 있죠. 제가 번역하면 뉘앙스를 담을 수도 있으니 원문을 같이 담고 팝하고 번역을 보기 좋게 다듬는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플로렌스 퓨나 케이티 쇼틀랜드의 인터뷰 역시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굳이 오피셜 언급을 가져오지 않아도 실제로 이 영화는 많은 시간을 할애해 억압받는 여성을 이야기합니다. 드레이코프 장군은 소녀들을 무한한 천연자원이라 표현하고 비유적인 의미가 아니라 진짜로 그들을 세뇌해서 그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가스라이팅 당한 소녀들은 본인의 의도가 아닌 남자 주인에 의해 악행을 저지르지만 타임주업 운동이나 미투 운동을 상징하는 해독제에 노출되는 순간 문제를 깨닫고 위아더 월드가 펼쳐지는 거죠. 그래도 블랙 위도우는 캡틴 마블 수준으로 멍청하진 않았습니다. 비교적 완곡한 어법을 사용했고 증오심을 표출하기보단 연대를 강조했죠. 세뇌라는 설정 역시 레드룸이라는 작중 배경과도 적절히 어우러지는 소재라 부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다만 디테일로 들어갈수록 이야기의 얼개가 촘촘하지 않다는 점이 참 아쉽습니다. 먼저 여성서사로서 전체 이야기를 가볍게 훑어보자면 오프닝에서 가족의 행보를 결정짓는 것은 아버지입니다. 멜리나도 반대하고 아이들도 싫어하지만 아버지의 결정으로 떠나게 돼요. 그리고 그 결정의 여파로 모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후에 모든 가족이 아버지를 바보 취급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이건 좋은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버지는 악한보단 가치관이 다른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유대보단 사회적 성공에 목매는 모습으로 시종일관 캡틴 아메리카와 자신을 대립구도에 놓고 싶어하는 몰락한 라이벌 캐릭터나 딸들의 손에 피가 잔뜩 묻었지만 그들의 사회적 성공이 잘된 일이라며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에서 알 수 있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표현처럼 서로가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족에게 불행한 선택을 하게 된 케이스로 그려냅니다. 드레이코프가 확고하게 절대악으로 기능하는 영화인 만큼 나쁜 남자만 등장하지 않는 일종의 반감 완화용 캐릭터라고 보이거든요. 영화 내에서도 온갖 트롤을 하긴 하지만 사람이 나쁘지는 않게 일정한 선을 유지하는데요. 결국 시대는 흘러 가족의 결정권은 여성에게 넘어갑니다. 눈에 띄게 늙고 살찐 묘사를 강조하며 한물간 느낌을 주는 알렉세이에 비해 멜리나는 여전히 현역이며 마지막 임무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반면 알렉세이는 작전의 내용도 공유받지 못하고 찬밥 취급을 받죠. 작중 개그의 비중이 커서 미워할 수만은 없으나 금발 미녀는 멍청하다는 선입견처럼 남자는 커서도 애다 라는 식의 선입견식 조롱 외에는 웃음을 줄 수 없는 캐릭터라는 건 분명 아쉬운 부분입니다. 만약 이런 사회적 메시지를 담지 않은 영화였다면 미스터 인크레더블이나 토르를 보듯 유쾌하게 웃어 넘겼을 캐릭터지만 강한 페미니즘 사상을 담고 있는 영화에서 완충제 역으로 놓은 캐릭터마저 이렇게 다루고 있으니 마냥 웃으며 볼 수만은 없게 되는 거죠. 아무튼 멜리나는 여전히 가족에 영향력을 끼치니 노세에 따른 세대교체라기보단 우먼 파워가 증가하고 있는 시대교체에 가까운데 이전 세대의 과거보단 앞으로의 행보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진 내용입니다. 일단 두 양부모가 모두 러시아 스파이다 보니 나타샤, 옐레나 두 자매가 애정 표현에 서투르고 터프한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나타샤의 움직임을 카피해서 데칼코마니처럼 다시 일어나던 태스크마스터의 장면이 있습니다. 같은 맥의 장면이 하나 더 있는데 옐레나와의 첫째 회에서 나타샤와 옐레나가 서로 총을 겨누며 견제하는 장면입니다. 두 장면은 정확히 대비되는 장면인데 태스크마스터와 옐레나 모두 나타샤보다 아랫세대의 사람입니다. 즉 이 가족의 모습으로 좋아하든 싫어하든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시사하며 동시에 나타샤를 통해 우리가 그 환경이므로 우리가 본을 보이면 다음 세대 역시 보고 배울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태스크마스터가 여자가 된 것, 싸움이 시시해진 이유가 조금은 납득이 갑니다. 이런 방향성에선 태스크마스터는 물리쳐야 할 쪽이 아닙니다. 구하고 이끌어야 할 양이죠. 최면어플 보유자 드레이코프의 딸이자 임무를 위해 희생시켰던 죄책감의 대상으로 묘사되는 만큼 나타샤가 태스크마스터에게는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영화 내적으로 충분히 설명이 되고요. 이렇게 여성 서사에선 많은 신경을 쓴 것이 보이지만 이 메시지를 위해 영화 내적인 개연성이나 액션 같은 장르적 재미가 죽어버린 건 아쉬움이 큽니다. 굳이 전면적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배경 설정 확보는 곧 몰입감으로 이어지거든요. 예를 들어 피터가 거미에 물리고도 병원에 가지 않는 이유는 저소득층이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이고 퀵실버가 총에 맞아 죽은 이유는 총알은 막아도 판권은 못 막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납득 가능한 개연성은 영화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블랙 위도우는 이런 개연성 내에서 아쉬운데 작중 묘사되는 스파이 업무는 전투의 비중이 훨씬 높은데 왜 레드룸은 소녀만 납치했을까요? 재능 선별 프로그램이라는 게 언급되는데 평균적으로
근력도 더 강하고 적출술도 필요 없는 소년들이 더 재능 있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마지막에 도망칠 때 주변에 있는 군인은 다 남자잖아요. 즉 드레이코프 장군의 성적 취향이 로리콘이 아닌 이상 태스크마스터도 여자로 바뀐 마당에 위도우들이 여자로만 이루어져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혹은 미인계 같은 여성만 수행할 수 있는 특수성을 부여한다면 여성으로만 이루어진 부대가 조금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습니다. 또 작중 최고로 일컬어지는 블랙 위도우가 죽었다고 확신한 상황에서 어떻게 딸과 드레이코프가 생존했는지 의뢰 회상신으로 한번 보여줄 만도 하거든요. 근데 없어요. 회상신은 고사하고 어떻게 살아났는지 대사 설명조차 없습니다. 어떻게 얼굴에 큰 화상 자국이 남은 딸에 비해 같은 방에 있던 드레이코프는 상처 하나 없이 멀끔할 수 있을까요? 드레이코프만 마데카솔이라도 바른 걸까요? 위도우들과의 마지막 싸움 장면은 또 어떻던가요? 전 세기를 어둠 속에서 지배한다는 최고의 암살 부대가 이번엔 엔드게임에서 멋지게 죽어서 세상을 구할 뿐이니 적절히 예우를 갖춰 때리는 척만 해보겠습니다. 라는 듯이 억텐으로 둘러싸고 좁혀던 그 장면이요. 보통은 구도랑 편집점을 좁혀서라도 그림을 만드는데 엉거주춤한 자세를 그대로 내보내는 과감함은 정말이지... 다른 장면은 그냥 예전 액션 재탕이네 정도지 못 만든 건 아니었는데 와, 이 장면은 진짜 가오갤 1에서 보여준 댄스 배틀도 이보다는 박진감이 넘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블랙 위도우 최악의 장면이었습니다. 심지어 수류탄을 던져서 터뜨렸는데 최후 결전용으로 멀쩡한 해독제는 안 터지는 센스까지. 왜? 라는 물음을 띄워보면 결국 문제는 다시 여성소사로 돌아갑니다. 여성만 뽑음에도 미인계 등 교란작전이 언급되지 않는 이유. 남녀의 대립구도를 표현하되 미인계는 미투, 타임즈업 운동정신을 담으려는 영화에선 부적절하니까. 멀쩡한 드레이코프와 망가진 딸, 억압받는 여성소사 강조, 태스크마스터, 위도우들과의 싸움이 일방적이고 시시한 이유. 영화적 흥미보다 여성의 연대와 해방이란 메시지에 더 집중했으니까. 결국 블랙 위도우 역시 여성서사를 우선시해서 영화적 흥미의 많은 부분을 놓친 작품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성서사를 빼놓고 보면 윈터 솔저에서 이미 다 선보인 구도를 그대로 가져와서 더 열화해서 내놓았을 뿐이죠. 로버트 레드포드와 윈터 솔저가 보여준 포스에 비하면 드레이코프와 태스크마스터는 떨어져도 한참은 더 떨어집니다. 상업 영화가 갖추어야 할 재미를 갖추지 못했는데 사회적 메시지를 담았기 때문에 호평해야 할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테드 강의도 다큐멘터리도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엔드게임에서 토니 스타크가 로버트 주니어 3세부터 8세가 준 보석 반지 6개를 꺼내면서 나는 다둥이 아빠다 이러면서 사랑의 힘으로 인피니티 잼들을 이긴다고 생각해보세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는 알겠지만 효과적인 전달 방법은 아닙니다. 심지어 마블은 물론이고 여성 히어로 영화가 이미 적지 않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왔고 앞으로는 점점 더 많아질 예정일 땐 더더욱이요. 이 뒤는 당분간 블랙 위도우가 담고 있는 여성서사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니 관심 없으신 분들은 타임라인 체크해서 다음 파트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게 문제라고 하는 순간 당연히 이런 반응이 뒤따르겠죠. 여성들의 문제가 실존하지 않는다는 거냐, 혹은 여성들의 문제를 말하는 게 잘못되었다는 거냐, 여성들의 문제에 공감하지 못하는 한남이 또 맨스플레인한다. 아니요. 수차례 이 문제를 다룰 때마다 늘 반복하는 말이지만 전혀 문제 없습니다. 누구나 노숙자에게 집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지만 모두가 직접 집을 지어주거나 내 집을 내어주진 않죠. 아무도 안 된다고 하진 않지만 모두가 노력하지는 않아요. 이런 문제들을 더 부각하고 관심을 환기시키고 너무나 좋은 취지입니다.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문제가 뭐냐면 아주 조악하고 직설적인 화법을 써보자면 이 영화에 코로나19는 왜 반영되지 않았나요? 왜 관객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모든 등장인물에 마스크 CG 처리를 하지 않았죠? 플러스 사이즈는 어떻습니까? 여성 해방을 원한다면 플로렌스 퓨 대신 멜리사 메카시를 캐스팅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이겁니다. 모든 문제를 다룰 수 없으면 얘기도 하지 마라 가 아니라 페미니스트들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가 다른 주제보다 우월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 문제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 문제를 모르거나 알고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너무나 다양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죠. 인권 문제야말로 하이드라 그 자체에 가까워요. 차별이란 문제를 다문화 존중이란 칼로 베어내면 새로운 문제가 몇 개는 더 태어나죠. 원리주의 개신교도와 이슬람교도 동성애자가 한 테이블에 앉아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테이블에서 존중이라곤 찾아보기도 힘들 겁니다. 영화에서 주요하게 담고 있는 미투 역시 사법체계를 무시한 절차나 무고라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죠.
1 더하기 1은 2처럼 정해진 답을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 결국 권유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미디어가 할 수 있는 권유의 한 예로 간밀크 캠페인을 들 수 있을 텐데, 간밀크 캠페인은 우유 소비가 줄어들자 우유 소비 촉진을 위해 진행된 캠페인입니다. 이 캠페인은 광고 형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우유가 얼마나 몸에 좋은지, 어떠한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지는지 어필하지 않았습니다. 스타들을 활용해 우유 수염을 보여주거나 우유가 필요한 재밌는 상황들을 광고로 연출했죠. 짧은 순간에 흥미를 끌어야 하는 광고의 역할을 잘 인지한 마케팅이었고, 두 단어로 이루어진 이 슬로건은 2016년까지 무려 20년이나 지속되었고, 최근 다시 캠페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희롱이나 가스라이팅, 부당임금 문제, 분명 이 세상 어딘가에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겠죠. 그런데 영화가 매체로서 이를 다룰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의 문제와 해결책에 대해 심도 있는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법이 첫 번째일 겁니다. 세부적인 이야기를 전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영화의 가장 큰 무기니까요. 각각 한국과 미국에서 큰 화제가 되었던 도가니, 스포트라이트가 이에 해당하는 좋은 예겠죠. 핵심적인 골자만 심어두고 영화적인 흥미로 관심을 유발하는 게 두 번째 방법. 첫 번째 방법은 실화 기반의 사건이 필요하거나 또 직설적인 화법상 저예산 영화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보려면 더 큰 스케일로 만들어져야겠죠. 그래서 상업 영화는 조금 더 은유적인 화법으로 갑니다. 영화적 흥미를 탄탄히 갖추고 메시지는 은은하게 얹는 거죠.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나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가 좋은 예일 겁니다. 블랙 위도우는 양쪽 모두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흥미로운 영화로 보기에는 메시지에 매몰된 영화고, 그렇다고 심도 있는 이야기를 했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여성이여 단결하라. 8글자면 모두 설명할 수 있는 영화죠. 이 영화는 페미니즘을 상업적으로 담은 첫 영화도 아니고 마지막 영화는 더더욱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재밌는 영화라도 만들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 Don't use it as a platform to make a political speech, right? You're in no position to lecture the public about anything. You know nothing about the real world. 얼마나 다른 영화와 비슷하냐, 얼마나 사회적 메시지를 담았느냐 등 영화 외적인 얘기가 더 많았으니 마지막엔 좀 더 마블과 영화 내적인 이야기로 마무리하죠. 우선 마블 영화는 제작자의 케빈 파이기 외에 이름을 올린 케이스가 적습니다. 아비 아라드, 게이 레너드, 에이미 파스칼, 스티븐 브로사드. 그 긴 세월 동안 딱 4명이 공동 제작자로 참여했는데, 아비 아라드는 마블 스튜디오 CEO고 에이미 파스칼은 소니 픽처스 쪽 인물입니다. 스칼렛은 5번째 공동 제작자면서 배우로서는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의상 이름만 올렸다기엔 스칼렛은 대표적인 페미니스트 배우 중 한 명인데, 영화의 메시지 역시 이와 깊은 관련이 있으니 스칼렛 요한슨 개인에 대한 대접이라고 볼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나타샤 로마노프라는 캐릭터에 대한 부대접이 블랙 위도우를 씁쓸하게 만들었죠. 분명 블랙 위도우는 MCU를 하드캐리해온 캐릭터지만 캐릭터 고유의 매력보단 배우에게 기대는 부분이 훨씬 많았다고 생각해요. 호크아이와 썸을 타다가 갑자기 헐크로 바뀌는 등 캐릭터 개인 설정은 오히려 갈팡질팡한 면이 있었죠. 솔로 무비의 부재도 그렇지만 팀원 무비 스케일이 하필 신, 로봇, 외계인 등 첩보 활동을 하기엔 조금 지장이 있는 상대였고, 우리 팀은 방사능 괴물의 근육 피카츄에 시간까지 조작하는 이 능력자들이 있으니 스파이는 팝콘을 먹는 건 외엔 할 일이 없는 안타까운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내적인 부분이든 아니면 영웅적인 스파이로서 블랙 위도우가 뛰어난 외적인 면모를 보여주든 둘 중 하나는 해줬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아니면 이 둘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고놈의 Just like Budapest all over again. You and I remember Budapest very differently. A long way from Budapest. 부다페스트가 핵심이 될 줄 알았죠. 뮤비 띄워주겠다고 로다주 찬스도 썼는데 대모님 가시는 길에 야쿠자 닦기 하나 넣어줄 수도 있... 물론 곧 훈훈한 가족을 꾸릴 양반이 밀폐된 지하철 천장에서 외간 여자랑 며칠씩 보내는 그림은 참 껄쩍지근할 테니 이해는 갑니다. 개인적인 바람이 영화에 다 반영될 순 없겠지만 꼭 부다페스트가 아니어도 좀 더 나타샤의 포커스가 맞춰졌으면 했거든요. 그런데 분명 등장하는 시간은 많습니다. 하지만 영화가 보여주려는 내용의 중심은 나타샤가 아닙니다. 다른 곳에 자꾸 한눈을 팔아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보는데, 먼저 옐레나가 히어로 엔딩을 놀리는 장면이나 차문을 날려서
구독자를 제거하는 장면, 식탁에서 가족 간의 유대를 강조하는 장면, 물론 히어로 엔딩 놀리는 장면 재밌었고, 플로렌스 퓨의 러시아 억양, I knew you did. It's so cool, right? 옐레나의 캐릭터 다 좋았습니다. 다만 나타샤가 판을 깔고 이목은 옐레나가 가져가는 그림이 계속 반복되는 걸 나타샤 은퇴 영화에서 봐야 하냐는 거죠. 나타샤도 친모의 이야기가 대사로나마 등장하긴 하지만 넷이 처음으로 모인 식탁에서 가족적 유대를 강조하고 가족의 구성원인 아버지와 노래를 부르며 추억을 곱씹는 쪽은 옐레나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자면 드레이코프라는 권위에 굴복하는 레드룸의 핵심 멤버였으며 진영을 바꾸는 인물. 사실 태스크마스터와 멜리나는 포지션이 거의 겹칩니다. 남녀라는 구도만 놓는다면 굳이 분리될 필요가 없는 이 두 캐릭터가 나뉘는 이유는 앞에도 잠시 언급했던 세대로 보면 쉽습니다. 멜리나의 오하이오는 나타샤의 부다페스트와 같은 장면입니다. 작전을 우선시한 알렉세이와 다르게 멜리나는 오하이오를 떠나고 싶지 않아 했고 21년이나 지났음에도 가족 앨범을 간직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나타샤 역시 본인이 믿는 정의를 달성하기 위해 부다페스트에서 어린 소녀가 있음에도 폭탄을 사용해 건물을 무너뜨렸고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떨쳐버리지 못한 문제입니다. 멜리나에겐 나타샤와 옐레나가, 나타샤에겐 태스크마스터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지울 수 없는 신념에 대한 회의감, 의혹, 그리고 죄책감 등을 상징하는 존재인 거죠. 멜리나가 지금까지와 다른 행동으로 레드룸을 무너뜨렸듯 나타샤 역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적을 무찌르지 않고 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들은 블랙 위도우의 이야기를 곱씹으면서 퍼즐을 맞춰봤을 때 이런 의도가 있겠구나 하고 짐작할 수 있는 거지 영화에서 자연스럽게 전하지는 못하거든요. 대표적으로 멜리나의 변심이 그렇습니다. 감금시설의 암호를 풀고 적들도 느슨하게 대응하는 등 멜리나는 아군으로 포섭되는 순간 작전의 난이도가 대폭 낮아지는 최중요 인물입니다. 레드룸의 비중을 생각하면 영화 내내 설득하지만 실패하고 위기 상황에 짠 하고 나타나 의미심장한 시선 교환을 하며 주인공을 돕는 클리셰로 진행해도 아무런 위화감이 없을 정도로 중요하죠. 그런데 영화상에선 어땠는가 하면 21년 만에 만나는 가족을 신고부터 하는 투철한 스파이가 나타샤와 대사 몇 마디만에 변절해버립니다. 방 저편에선 부녀가 노래를 부르고 있고 나타샤와 어머니 얘기를 나누며 앨범을 봤으니 당연히 가족적인 이유겠죠. 다만 어떤 이유로 계속 레드룸에 복종해왔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돌아서게 되었는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쳇바퀴 대사 하나뿐입니다. 왜? 영감을 얻은 영화들 액션 장면도 재현해야 하고 가족 구성원 각각의 개성도 살리면서 한 명씩 화해도 해야 하고 여성 소사도 보여줘야 하고 그 와중에 살짝 조력자랑 썸도 타면서 레드룸을 무너뜨려야 하니까. 결정적으로 태스크마스터와 똑같은 화해를 한 번 더 하려면 멜리나의 문제는 축소 생략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바쁜 와중에 세뇌당한 위도우가 태스크마스터에게 무서워하는 장면은 왜 나온지도 모르겠어요. 드레이코프에게 가스라이팅 당한 위도우가 태스크마스터를 가스라이팅하는 인셉션스러운 상황인가요? 영화가 바빠도 너무 바빠요. 자, 우회 좋은 자매 보여줬지? 그럼 이제 짐 싸서 러시아로 도망가면서 차에서 추억 빌드용 노래 한번 불러주자. 탈출에 성공한 뒤엔 알렉세이의 충성심과 히어로로 활약하고 싶어하는 명예욕을 보여준과 동시에 가족에 대한 애정도 있음을 상기시켜야지. 가족의 우먼 파워, 세대 간 연합, 러시아와 미국의 갈등, 나타샤의 개인사, 과학의 윤리성, 중구난방의 화제들이 이미 시간이 부족한 액션 영화에서 서로 자기 주장을 하니 가까이서 보면 무수한 돌기가 난 엠보싱이 조금만 떨어져도 평면이 되어버리듯 이야기는 얕아지고 캐릭터는 단조로워집니다. 마블 영화가 평론가들이 극찬할 정도의 깊이는 없어도 대중의 환호를 긴 세월 동안 꾸준히 받아올 수 있었던 건 코믹스의 히어로를 그럴듯한 비주얼로 스크린에 옮겨 담았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DC가 이렇게 죽을 쓰고 있진 않겠죠. 매력적인 캐릭터, 몰입할 수 있는 매력적인 캐릭터의 연속성이 슈퍼히어로의 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돈이 되는 시장에서 마블이 독보적인 위치를 고수할 수 있게 해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캐릭터들이 대거 은퇴한 MCU의 4페이지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거겠죠. 마블의 차세대 캐릭터들은 매력과 개성보단 PC에 집중한 듯이 보이고 블랙 위도우를 포함해 PC를 전면으로 내세운 마블 영화는 그렇게 만족스러운 경험은 아니었으니까요. 굳이 이 영화에서 의의를 찾자면 마지막 낙하씬 정도? 그린스크린 액션의 극에 달한 마블이기에 가능했던 화려하면서도 동작들이 눈에 잘 잡히는 멋진 연출이었습니다. 마블만 아니라면 썩 괜찮은 영화입니다. 그런데 마블이 아니어도 이 영화를 봤을지는 의문이네요. 4페이지를 여는 작품으로선 굉장히 아쉽습니다.
다크 유니버스에 대해 세계관에 집중하기보다 좋은 작품을 만들라고 조언했던 케빈 파이기 본인의 말처럼 메시지에 집중하기보다 영화적으로 좋은 작품들을 쌓아간 뒤 이들이 모이는 어벤져스의 울림을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소위 말하는 어른의 사정으로 오랜 세월 주인공일 수 없었던 블랙 위도우는 여성 서사와 2대 홍보에 밀려 마지막 솔로 무비에서조차 주인공이지 못했네요. 여러분의 매일이 평안하시길 마치며 튜나였습니다. I had a feeling you'd come back and save me from all those lonely nights and heartbreaks. And I feel misplaced without you. Why don't we go back to, why don't we go back to? Never wanted to end it like we did. I guess shit happens for a reason, but it's like something